하버드 총장이 직접 서울역 청소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을 하버드 졸업식 무대에 세우고 싶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대 무대에. 단칸방에서 살아온 이름 없는 여성, 고무장갑을 낀 그 손이 불렸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였고 CNN과 BBC, 뉴욕타임스까지 그 순간을 생중계했습니다. 대체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하버드는 이 한국 여인을 무대 위에 세웠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감동 실화를 전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처럼 숨겨졌던 진짜 이야기를 더 멀리, 더 깊이 퍼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저는 서울역 5번 플랫폼을 25년째 닦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저 청소 아줌마라고 부르죠. 실제로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김미숙, 올해 71살이 된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바닥을 닦습니다. 새벽 4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습관이란 무서운 거예요. 좁디 좁은 단칸방에서 일어나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서울 하늘을 바라봅니다. 가끔은 이렇게 멍하니 서서 내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접습니다. 생각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낡은 싱크대에서 얼굴을 씻고 간단히 아침을 해결합니다. 밥 한 공기와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국물. 이게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옷장에서 늘 입던 회색 작업복을 꺼내 입고 고무장갑과 청소도구를 챙겨 문을 나섭니다. 서울역까지는 걸어서 30분. 버스를 타면 더 빠르겠지만 그 돈이면 점심 한 끼를 더 먹을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주민센터에도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소지가 불분명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주소지가 있을 뿐이죠. 사람들은 제가 고아 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그건 위장된 이야기입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지만 깊은 대화는 없어요. 모두들 바쁘게 자기 구역으로 흩어져 일을 시작하니까요. 저는 항상 5번 플랫폼을 맡습니다. 여기가 제일 더러워요. 사람들의 발길이 가장 많은 곳이니까요. 하루 종일 사람들의 발밑에서 일하다 보면 존재감이 희미해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볼 듯 말 듯합니다. 어떤 이들은 제 앞에서 쓰레기를 떨어뜨리고도 주우러 몸을 굽히지 않죠. 그럴 때마다 저는 묵묵히 그것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오후 청소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렀을 때였어요. 관리소장 박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 씨, 이거 당신 앞으로 온 거야. 국제우편이네. 손에 들린 하얀 봉투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봉투 왼쪽 위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교 총장실. 하버드라니.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교에서요? 제게? 이건 분명 뭔가 착오일 겁니다. 사기꾼들이 요즘 이런 식으로도 속이나 보네. 조심해, 김씨. 박 씨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동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청소부한테 무슨 하버드야? 돈 뜯으려는 수작이겠지.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손은 편지를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 편지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단칸방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영어로 가득 찬 종이 한 장과 비행기 표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영어를 읽을 줄 모르는 저는 당장 이웃집 대학생 민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모, 이거 하버드 대학교 총장님이 보낸 초청장이에요. 다음 달에 있을 졸업식에 특별 손님으로 초대한다고. 민지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과거가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편지를 바라보며 30년 전으로 기억이 흘러갔어요. 그때 저는 미숙이 아닌 김영자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남편 이상우와 5살 아들 지훈,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었죠. 남편은 건설업체를 운영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번창했습니다. 우리는 강남의 아파트도 장만했고 지훈이를 위해 좋은 유치원도 보냈어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묘하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집으로 찾아왔고 남편은 점점 더 술에 의존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만취한 채로 집에 돌아온 남편이 소리쳤어요. 영자야, 나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미안해.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한강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겁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가진 건 모두 잃었습니다. 지훈이와 저는 거리로 내몰렸죠. 작은 고시원에 겨우 몸을 누일 공간을 마련했지만 빚쟁이들의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어디 숨어봤자 소용없어. 그 애까지 골탕 먹일 거야. 지훈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밤새 고민한 끝에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렸어요. 지훈이를 살리려면 저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남편의 대학 동창 박진우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였고 아내와 함께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죠. 진우 씨, 부탁이 있어요. 지훈이를 미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제발. 여기선 지훈이에게 미래가 없어요. 박진우와 그의 아내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입양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법적으로는 버려진 아이로 기록되어야 했어요. 그래야 제 빚이 지훈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테니까요. 공항에서의 마지막 순간 5살 지훈이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금방 와요? 목이 메었지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응, 금방 엄마가 데리러 갈게. 진우 삼촌이랑 잠시만 놀다 와.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훈이가 탄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맹세했어요. 더 이상 김영자로 살지 않겠다. 내 아들이 나를 찾아오더라도 알아볼 수 없게 될 때까지. 이름을 바꾸고 머리를 짧게 자른 후 서울역 청소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미숙이라는 새 이름으로요. 과거의 흔적을 모두 지웠죠. 단 하나, 지훈이가 쓴 그림 한 장만 남겨두었습니다. 3명의 가족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빚은 천천히 갚아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바닥을 닦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까지 하며 살았어요. 시간이 흘러 빚쟁이들도 저를 잊었고 저는 점점 더 김미숙이라는 정체성에 젖어들었습니다. 지훈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연락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박진우에게도 부탁했습니다. 제발 지훈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새 출발을 하게 해주세요. 박진우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가끔 편지로 지훈이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줬어요. 하지만 10년 전부터는 그 편지마저 끊겼습니다. 박진우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제 지훈이는 35이 되었을 겁니다. 잘 살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혹시 절 원망하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제 가슴 속에만 담아두었죠. 그런데 이 편지, 하버드 대학교 총장실에서 온 이 편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지훈이가?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아이는 제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요. 떨리는 손으로 민지가 번역해준 내용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김미숙님께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 졸업식에 귀하를 특별 초청합니다. 귀하의 아들 지훈박이 올해의 탁월한 학생으로 선정되었으며 그의 특별한 요청으로 이 초대장을 보내드립니다. 모든 경비는 대학에서 부담할 것입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이가 저를 찾았어요. 그것도 하버드 대학원 박사라니. 제 가슴은 자랑스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훈이는 저를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찾았을까요? 저를 원망하지는 않을까요? 다음 날 서울역으로 출근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플랫폼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25년간 지켜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훈이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버드로 가기로요. 평생 모아둔 적금을 깨서 여권을 만들고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비행기를 타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이 마치 제 인생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미국 보스턴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영어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하버드까지 찾아갈 수 있을까 걱정했죠. 그런데 출구에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김미숙 씨세요? 저는 하버드에서 온 리사입니다. 다행히 리사는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그녀의 안내로 호텔에 체크인하고 하루를 쉬었습니다. 다음 날 리사가 다시 찾아와 제게 물었어요. 준비되셨나요? 오늘 지훈 씨를 만나러 캠퍼스로 가볼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을 만난다니. 제대로 걸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이 없었어요. 하버드 캠퍼스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들이 웅장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학생들이 캠퍼스를 오가며 활기찬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이런 곳에서 제 아들이 공부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리사가 저를 연구실로 안내했어요. 문 앞에 서자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리사가 살짝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시절 지훈이의 목소리가 이렇게 낮고 단단하게 변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을까요? 문이 열리고 그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남자. 제 아들 지훈이었어요.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훈이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30년의 시간이 단숨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진정이 된 후 지훈이는 저를 연구실 안으로 안내했어요. 벽에는 여러 상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제가 유일하게 간직했던 그 그림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3명의 가족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지훈이가 5살 때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제가 물었어요. 지훈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양부모님께서 제게 주셨어요. 제가 그린 그림이라고요. 그리고 제 진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죠. 지훈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진우와 그의 아내는 지훈이에게 좋은 부모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저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었어요. 억지로 저를 떠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를 위해 보낸 것이라고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어머니가 저를 보냈는지. 하지만 양아버지께서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셨죠. 어머니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지훈이는 그때부터 저를 찾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대요. 제가 이름을 바꾸고 흔적을 지웠으니까요. 대학에 진학한 후 저는 국제개발학을 전공했어요. 특히 빈곤 퇴치에 관심이 많았죠.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지훈이는 학업에 열중했습니다. 하버드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까지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해요. 그의 연구는 전 세계 빈곤층의 생활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 발표에서 항상 언급했던 존재가 있어요. 서울역에서 본 적 없는 한 여성이라고요. 그분이 제 영감의 원천이라고 말했죠. 지훈이는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저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탐정을 고용하고 옛 이웃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우연히 서울역 청소부 중에 제 나이 또래의 여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처음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청소부의 사진을 보는 순간 알았죠. 어머니의 눈빛은 절대 변하지 않았거든요. 지훈이는 서울역으로 직접 찾아왔었다고 해요. 저를 멀리서 지켜보았대요. 제가 묵묵히 바닥을 닦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바로 다가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정식으로 초대장을 보내기로 했어요. 지훈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박사 학위를 받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어머니와 나누고 싶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자란 아들 앞에서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지훈이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진짜 이유니까요. 저는 졸업식 당일 지훈이가 예약해준 호텔방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지훈이가 선물한 연보라색 정장이 놓여 있었어요. 평생 작업복만 입다가 처음으로 이런 옷을 입어보네요. 거울 앞에 서자 낯선 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서울역 청소부가 아닌 한 사람의 어머니로 서 있는 저였죠. 괜찮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화장을 했습니다. 평생 화장이라곤 해본 적 없지만 리사가 알려준 대로 따라했어요. 백발이 된 머리는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손에 남은 굳은 살은 어쩔 수 없었지만요. 25년간의 청소 흔적은 하루아침에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약속한 시간에 지훈이가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지훈이는 박사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모자와 가운이 그의 모습을 더욱 당당하게 보이게 했죠.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지훈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졸업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물었어요. 지훈아, 정말 괜찮겠니? 내 친구들이 널 어떻게 볼지. 지훈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어요. 하버드 졸업식장은 경외감이 들 정도로 웅장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지훈이를 따라 앞쪽 지정석에 앉았어요.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어머니니까요. 의식이 시작되고 하버드 총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백발의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총장은 영어로 연설을 시작했는데 제게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 분위기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총장의 목소리가 한층 더 진지해졌어요. 지훈이가 제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특별 연설자를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올해의 대표 학생으로 선정되어 연설할 거예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이크를 통해 제 이름이 울려 퍼졌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서울역에서 오신 김미숙 여사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지훈이가 제 손을 잡고 일어서도록 도왔어요. 어머니, 단상으로 올라가 주세요. 총장님께서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떨리는 다리로 단상까지 걸어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 바닥을 닦던 청소부가 하버드 졸업식 단상에 서다니. 총장이 저를 영접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단상에 올라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리사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교수님들,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제 어머니 김미숙입니다. 청중들이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이미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30년 전 제 어머니는 저를 살리기 위해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인의 존재를 지우고 저를 더 나은 환경으로 보내신 거죠. 지훈이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엄마, 당신을 숨겼던 내 선택이 옳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그 누구보다 존경받아야 할 당신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고 엄청난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모두가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지훈이는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이야기가 CNN에 생중계됐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인터뷰에 응하실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숨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하나. 하지만 지훈이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아, 내가 원한다면 할게. 하지만 엄마는 말을 잘 못해. 부끄러울지도 몰라. 지훈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어떤 말보다 강한 삶을 사셨어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어머니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와 함께 미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냈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여성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김미숙 씨 맞으시죠? 어제 졸업식 영상을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미국인이 저를 알아보다니. 당황스러웠어요. 지훈이가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영상이 바이럴이 됐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 감동받고 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CNN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제 첫 공식 인터뷰였죠. 떨리는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모든 스태프들이 박수로 저를 맞이했어요. 처음 겪는 일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인터뷰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됐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김 씨, 아들을 위해 25년간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매일 밤이요. 잠들기 전 지훈이 생각이 나서 울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지훈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는 생각에 버텼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라면요.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진행됐고 마지막에 진행자가 지훈이에게 물었어요. 박사님, 어머니를 찾기로 결심한 순간이 언제였나요? 지훈이는 제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양부모님이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지만 제 뿌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죠.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를 찾고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방송이 끝난 후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지훈이가 저에게 계획을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한국에 도착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머니의 이야기가 한국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 난 그저 청소부인데. 지훈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영웅이세요. 사람들이 그걸 알아본 거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김미숙 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훈 박사님, 앞으로의 계획은요? 지훈이는 제 팔을 잡고 저를 보호하듯 안내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한 후 지훈이가 준비해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서울역 바닥을 닦는 이름 없는 청소부였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희를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공식 초청장이 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저희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지훈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나 같은 사람이 시장님을 만나다니. 지훈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어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다음 날 서울시청에서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시장님은 저를 명예국민 어머니로 표창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김미숙님, 서울역 내에 김미숙 복지센터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을 돕는 곳으로요. 김님께서 센터의 명예관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이름을 딴 센터라니.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글도 잘 모르고 말주변도 없는데요. 시장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김님의 삶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직접 나서서 활동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저 김님의 이름과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수상 소감을 말해달라는 요청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아버지께서 늘 해주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사람은 신발로 판단하지 마라. 그 안에 깃든 걸 보라고. 그 한마디에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저는 지훈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을 나서는 길에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와 함께 살겠어요? 제가 서울에 집을 마련해 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5년간 살아온 단칸방을 떠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 지훈아. 엄마 이제 너랑 같이 살고 싶어.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집으로 향했어요. 강남의 아파트였죠. 30년 전 잃어버렸던 그곳과 비슷한 동네였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았어요. 저희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온 국민이 청소부 어머니와 하버드 박사 아들의 이야기에 열광했어요. 뉴스 프로그램마다 저희를 다뤘고 종편 채널에서는 특집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께서 저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얼떨결에 청와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김미숙님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국민 어머니로 선정해 표창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망한 마음으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제가 이런 대접을 받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거리를 걸을 때면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손을 잡고 울기도 했어요. 김미숙 어머님,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머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삶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지훈이는 한국의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함께 참석했어요. 강당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연단에 서서 말했어요. 제가 하버드에서 연구한 것은 빈곤 퇴치와 사회 불평등 문제입니다. 이제 그 연구를 제 조국에서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실천은 바로 어머니 프로젝트입니다. 지훈이는 제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돕는 프로젝트였어요. 청중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서울역의 김미숙 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개관식 날, 제가 25년간 바닥을 닦았던 바로 그 5번 플랫폼 근처에 세워진 센터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빨간 리본을 자르는 순간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해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유엔에서 세계 어머니의 날 행사에 저를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전 세계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는 연설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되셨네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서울역 관리소장 박 씨였어요. 제가 하버드 초청장을 받았을 때 비웃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 소장은 제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을 꺼냈어요. 김미숙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하버드 박사님 어머니셨다니. 그의 눈빛에는 부끄러움과 어쩌면 약간의 후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동네 슈퍼주인, 시장 상인들, 심지어 고시원 관리인까지. 모두들 과거에 저를 함부로 대했던 것을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도움을 청하기도 했어요. 김미숙 씨, 우리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서 고생하는데
혹시 지훈 박사님께 부탁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나기도 했어요. 25년 동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다가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지훈이에게 물었어요. 지훈아, 예전에 엄마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분들에게 화가 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실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제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평소와 같은 시간에 도착해서 탈의실로 갔습니다. 청소 도구를 꺼내 들고 5번 플랫폼으로 향했어요. 동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미숙 씨, 무슨 일이에요? 이제 청소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내 일이야. 25년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는 없지. 그날 이후로 저는 주 3일만 서울역에서 청소를 했어요. 나머지 시간은 복지센터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눴죠. 어느 날 박 소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부탁이 있다고 했어요. 아들이 취업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박 소장님,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도움은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하지만 제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도움을 받으실 거면 조건이 있어요. 서울역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존중해 주세요. 그분들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식이니까요. 박 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약속대로 그의 아들 이력서를 복지센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올려두었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어요.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그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씩 약속을 받았어요.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한 달 후 서울역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부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승객들이 늘었고 관리소에서도 청소 담당자들을 더 존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어느 날 물었어요. 어머니, 왜 그분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수? 난 매일 하고 있어.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바로 내 방식의 복수야. 지훈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제가 더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평생 쌓인 응어리가 하나둘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던 세월을 이겨내고 이제는 제 방식대로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훈이와 함께 살고 있고 김미숙 복지센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일주일에 2번은 서울역에서 청소를 했어요. 그게 제 정체성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지훈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엄마 손 장학재단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이름으로 장학재단이라니. 너무 과한 거 아니니?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의 손은 25년간 바닥을 닦으며 저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이 손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엄마 손 장학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이 재단은 편부모 가정의 자녀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어요. 특히 부모가 육체노동을 하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도왔습니다. 재단 설립 기자회견장에서 지훈이가 발표했어요. 이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은 서울역에서 청소부로 일하시는 이정숙 씨의 딸입니다. 그녀는 내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합니다. 제 동료였던 이정숙의 딸이라니. 기쁨과 감동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정숙은 저처럼 혼자 딸을 키우며 고생했어요. 그녀의 딸이 의사가 된다니. 시간이 흘러 재단의 첫 장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하버드 대학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뭉클했어요. 제 이야기가 하버드에서 시작되어 다시 하버드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2세 생일, 지훈이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서울역 광장에 작은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청소도구를 들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었죠. 동상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이름 없는 어머니들에게 마이너스 김미숙. 동상 제막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청소부들, 경비원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그들 모두 저처럼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소감을 말했어요. 저는 그저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살았을 뿐입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저보다 더 위대한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저는 여전히 서울역에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어요. 이게 내 일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하고 싶어. 어느 날 서울역 플랫폼을 닫고 있을 때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학교에서 나의 롤모델 글짓기를 썼어요. 할머니에 대해 썼답니다. 그 아이가 내민 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미숙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커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름 없이 살았던 그 세월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전 세계를 돌며 강연했어요. 그는 항상 저의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서울역 바닥을 닦으며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요. 75세 되던 해, 저는 서울역 청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날, 동료들과 많은 시민들이 환송회를 열어주었습니다. 28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켰던 제 자리에는 작은 명패가 놓였어요. 김미숙의 자리 모든 시작은 작은 곳에서부터. 서울역에서 시작된 제 여정은 이제 세상의 가장 낮은 곳까지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칸방의 여인, 이름 없는 청소부였던 저는 이제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복지센터에서 봉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훈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내가 있어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이야기는 끝났지만 감동은 계속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 모든 청소부, 그리고 모든 김미숙들에게 우리는 잊지 않을 겁니다. 한편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여운. 사는 게 사연이더라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